야담 이야기. 아름다운 차를 얻은 거사. 선거사는 가산 사람입니다. 출가 전에 성은 장씨이고 승명은 취성입니다. 일찍 고아가 되어 15세에 강릉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했습니다. 머리를 깎고는 법승 운대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영특해 무스님 중에서도 특출하니 대사가 매우 아꼈습니다. 대사가 언제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의발은 마땅히 취성에게 물려줄 것이다. 3장 경전의 글들을 모두 다 가르쳐 주었지만 유독 책 3권만은 장롱 속 깊이 감춰두고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대사가 금강산 유점사 스님 회의에 참석하려고 떠나면서 취성에게 말했습니다. 1년 안에 돌아올 테니 너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전념하거라. 장롱 속에 넣어둔 책 3권은 절대 꺼내봐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취성은 여러 제자와 함께 산문까지 가서 대사를 배웅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취성은 매우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부께서 감춰놓은 책 3권은 얼마나 기이한 글이길래 제자가 한 번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실까. 취성은 사부가 안 계신 틈을 이용해 책을 꺼내서 열람해 보았습니다. 그건 불경이 아니고 지리서였습니다. 위로는 하락부터 아래로는 별자리를 기준으로 한 역법 등이 현묘하게 두루 갖춰져 있고 기륭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천고에 전하지 않던 비결이었습니다. 그걸 본 취성은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불경은 읽지 않고 오로지 이 책들만 읽어가니 불과 반년도 안 되어 그 오묘한 경지를 터득했습니다. 온종일 산행을 해도 용맥이 일어나고 가라앉는 것과 풍수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손바닥 안처럼 환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없는 신령한 기술을 이미 자기 스스로 얻었다고 여겼습니다. 인간 세상 부귀를 손에 침 뱉듯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침내 환속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공부는 바른 마음을 최상으로 삼지. 내가 출가 10년 동안 반점의 잡념도 갖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악한 마음이 일어났으니 이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용지물로 보고 풍수가의 방술에 현혹되는 것이 어찌 수행을 그르치는 게 아니겠는가. 사부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나는 무거운 꾸중을 면치 못할 것이다. 향을 피우고 부들방석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손으로는 염주를 돌리고 입으로는 부처의 개송을 외웠습니다. 얼마 안 있어 대사가 돌아왔습니다. 대사는 취성을 불러 꾸중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알렸다. 취성이 계단 아래로 내려가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소자 사부님을 섬긴 지 1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털끝만큼도 불순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매하여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수행 공부에 그 조목이 셋이니 몸과 마음과 뜻이다. 너는 내 가르침을 배반하고 잡술에 탐닉했다. 불가의 정멸을 싫어하고 세속 부귀를 흠모했으니 10년 공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렸다. 그런 죄를 지었으니 한순간도 여기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속히 산에서 내려가거라. 마침내 몽둥이질을 하고는 쫓아내버렸습니다. 취성이 곰곰이 생각해봐도 사문에 용납되지 못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산천의 명열대지는 손으로 다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절과 좌양, 소사와 납수를 자세히 기록해 주머니 속에 넣고는 곧바로 도성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지해둔 곳을 팔아먹으려고 성시를 두루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누구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취성이 속으로 한탄하며 가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산에 이르니 신었던 집신이 다 떨어졌습니다. 발이 한자가 넘는지라 길가에서 파는 신은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부르튼 발 때문에 조금씩 걸어서 몇 리를 가니 마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발이 없어 발이 상한 취성에게 큰 신을 주었습니다. 취성이 매우 감격하여 물었습니다. 친상인가 싶은데 안장을 하셨는지요? 산지를 정하지 못한 채 어느덧 반년이나 지났는데도 온전한 하관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취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풍수를 조금 아는데 주인께서 제 말을 믿으신다면 마땅히 혈 하나를 잡아들여 신발을 주신 후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상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반기며 중당으로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거사는 상인과 함께 가다 10여리도 못 가서 혈 하나를 찾아내고는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혈은 정말 명혈입니다. 백자천손이 그 음덕을 속히 받을 것입니다. 주인께서도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1년도 안 돼서 큰 부자가 될 것이요. 3년상을 마친 뒤에는 과거에 급제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헤어졌습니다. 상인은 평산 이씨의 선조인데 장례를 지낸 이후로 드러난 징조가 취성이 말한 바와 똑같았습니다. 취성은 가산갈산 아래에 도착해서 오두막집 몇 칸을 지었습니다. 집 뒷산 절벽에는 작은 구멍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언을 외우면서 손으로 구멍 안을 만지면 쌀 2대가 저절로 나오니 그것으로 아침밥과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숙천 백운산에 안씨 형제가 살았습니다. 일찍 고아가 되어 친척도 없으니 나이 30이 지났는데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계가 매우 어려워 형제 모두 남의 집 머슴 노릇을 했습니다. 취성이 백운산 아래를 지나가는데 때마침 6월이라 길에서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헐레벌떡 총가를 찾아갔는데 마침 안수재가 머슴살이를 하는 집이었습니다. 취성이 오랫동안 문 앞에 서서 비가 개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산속해는 이미 저물고 비의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취성이 주인에게 하룻밤 묵고 가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주인은 욕설을 퍼부으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수재가 한창 소여물을 먹이고 있다가 나와서 취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댁 뒤에 있는 조그만 집이 제 집입니다. 누추하지만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취성이 답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깊은 골짜기엔 호랑이가 횡행하는데 밤에 노숙을 하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다행히 유숙을 허락하시니 수재님은 사람 살리는 부처님이시군요. 안수재가 취성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집을 깨끗이 치우고 앉게 하고는 그 동생을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 저녁밥을 이곳으로 갖고 와라. 동생이 즉시 주인 댁으로 가서 상 2개를 차려왔습니다. 상 하나는 거사에게 바치고 다른 상 하나는 형제가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여전히 비가 내려 취성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고로 3, 4일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안수재가 대접하는 것이 전날과 다름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으며 고달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5째 날에야 비가 그쳤습니다. 취성이 떠나기 전에 물었습니다. 부모의 산소는 어디에 있는지요? 한번 보고 싶군요. 안수재가 말했습니다. 거사님께서는 풍수에 능통하신가요? 거칠게 아주 조금은 알지요. 안수재가 즉시 취성과 함께 선영으로 갔습니다. 취성이 주산으로 올라가 용혈의 기세와 수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혈처에 올라가서 입수와 명당을 관찰하고는 말했습니다. 형국은 아주 아름다워 가히 길지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같이 점혈을 정확히 찾지 못했으니 빈천함을 어찌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릇 이 혈은 매우 광활하여 토체를 소탕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혈은 중앙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에 하관을 하면 움푹 가라앉게 됩니다. 흙이 비면 가라앉는 건 당연한 이치죠. 무릇 흙이란 그 뿔을 쓰는데 뿔은 화에 해당합니다. 경전에 화가 토를 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뿔 하나의 머리 부분을 선택해 그 좌양을 정하고 길리를 택했습니다. 다시 정할 때 취성이 말했습니다. 수재께서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제가 사람 자식으로 장차 윤기를 패하여 대를 끊게 되었으니 불효가 큽니다. 짝을 얻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취성이 상생법으로 혀를 닫고 안장을 한 뒤 안수재에게 말했습니다.
8월 아무 날에 미인이 천금을 가지고 스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와 짝이 되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0년도 안 되어 자손들이 집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안수재가 물었습니다. 조상의 덕이 그리 빨리 나타나나요? 용기가 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10년 뒤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 사이 비록 온갖 술사가 무덤을 훼손하려 해도 절대 옮기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작별하고 떠나갔습니다. 8월 아무 날에 안씨 형제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어떤 사람이 포대기를 두르고 마을에서 걸어 나오다가 안씨 집 문 앞에 도달하여 물었습니다. 여기가 안수재 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사시는데 형의 이름은 아무고 동생의 이름은 아무이시죠. 아직 짝을 얻지 못하셨나요? 안수재가 말했습니다. 그렇소만. 그건 왜 묻는지요? 그 사람은 대뜸 방 안으로 들어가 두르고 있던 포대기를 풀어내려 놓고는 안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본읍 좌수 곽 아무의 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나이 20에 이웃 동네 오씨와 정혼을 약속하셨죠. 내일이 혼인날입니다. 그런데 6월 아무 날부터 제 꿈속에 신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백운산 신령이다. 하늘이 맺어준 내 인연은 백운산 아래 안아무에게 있도다. 안아무는 지금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아직 없다. 내가 안씨 댁으로 가서 그와 부부가 된다면 100년의 신세가 편안하고 부유하며 활약할 것이다. 그러나 오씨와 혼인을 하면 내 평생은 반드시 망쳐질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 속으로 의아해하기만 했는데 다음 날 또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뒤로 신령이 꿈에 나타나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규방 처자인 이 몸은 한 발자국도 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또 꿈속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어려워 주저하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내일이면 혼례를 올려야 하는 형편인데 신령의 꿈이 이처럼 간곡하니 결코 가만히 앉아서 해가 뜨기를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100번 생각하다 마침내 꾀를 하나 냈지요. 남자 옷을 입고 새벽을 틈타서 문을 나와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며 간신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삼생의 인연은 무겁고 한때의 비난은 하찮은 법이라 이렇게 바른 길을 버리고 권도를 따랐습니다. 부끄러움을 안고 수치를 참으며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스스로 왔으니 음탕하다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첩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랍니다. 오직 군자의 처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안씨가 이 말을 듣고는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거사님은 정말 신인이 틀림없구나. 마침내 곽처자와 상혼례를 올리려 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양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들었다. 내가 짝으로 맞이하거라.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연세가 40도 안 되었고 또 동생이 형보다 먼저 장가간다는 건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형이 처녀를 짝으로 삼았습니다. 나를 잡아 예를 올리니 그 즐거움을 가히 알만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곽 씨는 가져왔던 가벼운 보석들을 꺼내 팔아 수천 금을 넉넉하게 얻었습니다. 가게가 부유하고 풍족해지니 구하지 않았는데도 동생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형제가 다짝을 얻고 자녀도 많이 낳으니 이웃 사람들이 다들 칭찬하고 축하했습니다. 10년 후 과연 취성이 찾아왔습니다. 안씨 형제가 엎어질 듯 나가 맞이하며 신명인양 대했습니다. 취성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짝을 얻고 부자가 되었으며 쓰라 자녀도 많으니 발복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람이 부유하고 풍족해져도 그를 하지 않으면 천해집니다. 이제 다시 맷자리를 옮겨 문장가가 배출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전 맷자리의 왼편 모서리에서 혈 하나를 찾아내 얘를 갖추어서 이장했습니다. 취성이 말했습니다. 이 산소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 고을 최고의 가문을 이룰 것이고 웅장한 문장가와 큰 문필가가 대대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장원급제자와 높은 벼슬아치도 줄을 이을 겁니다. 그 뒤 영험이 부계처럼 들어맞았습니다.
나와 더불어 즐기자꾸나. 옛날 한 시골의 나이 15의 총각이 오리가량 상거한 서당방에 다니며 글을 읽었습니다. 서당이 있는 동네 어구에 맑은 샘터가 있었습니다. 총각은 집에서 밥을 먹고 날마다 서당에 오고 가는데 언제 보나 그 샘에 고운 색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없어도 매일 2번씩 그 색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을 이렇게 그 처녀를 보고 다니니 15의 총각은 자연히 그 여자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 처녀와 한마디 말도 못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총각도 그날에는 꼭 처녀와 한번 말해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니 처녀가 또 샘물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총각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 처녀와 말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말한다는 것이 말은 나가지 않고 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마침 처녀는 양푼에 빨래감을 이고 나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총각의 기침 소리를 듣더니 말은 하지 않고 쇠양푼을 들어서 3번이나 돌에 치고는 손을 들어 3번 휘둘렸습니다. 그리고는 총각을 다시 보지도 않고 자기 빨래만 했습니다. 총각은 처녀의 행동을 보고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각은 서당방에 다니며 글을 읽는 사람이라 그 뜻을 풀이해냈습니다. 양푼을 들어 돌에 치며 쇠소리를 내는 것은 나를 부름이로다. 손을 3번 들어 휘두르는 것은 보름날 날 보고 오라는 말이로다. 총각은 그날부터 보름날이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녀가 더욱 눈앞에 삼삼하고 기다리는 날은 더디게만 오는 것 같아서 글 공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처녀가 샘터에서 자기를 보고 하던 행동을 되뇌이며 처녀를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글을 읽다가 어슴풀에 잠이 들었는데 총각은 잠을 자면서 외웠습니다. 도리에서 나는 쇠소리는 나를 부름이여. 손을 3번 휘두른 것은 15야 보름날이라 총각은 이 글만 외워댔습니다. 서당 훈장이 들어보니 이상하였습니다. 훈장은 글 공부가 끝난 후 이 총각을 남겨놓고 따졌습니다.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니 솔직하게 고백해라. 총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훈장은 이 학생을 집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방에서 자게 하면서 못 견디게 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총각은 대충 지나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훈장은 불직한 마음을 먹고 자기가 그 처녀를 찾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낮도 가고 밤도 가서 총각이 오매에도 기다리던 15야 보름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따라 훈장은 학생을 집에도 보내지 않고 밤이 늦도록 공부만 하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밤늦게 억지로 책을 들고 앉았다가 그만 깜박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기회에 훈장이 몰래 문을 열고 처녀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훈장이 담장 밖에 가보니 배필이 담장 밖에 들이었습니다. 훈장은 좋아 어쩔 줄 모르며 그 배필을 잡아쥐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훈장은 모든 것이 명백해진지라 고추 별당에 찾아가서 문을 떼고 들어섰습니다. 그때까지 총각이 오기를 기다리던 처녀는 방에 밝은 불을 켜놓고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헌데 문소리가 나서 처녀가 머리를 들어보니 문을 떼고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기다리는 총각이 아니었습니다. 처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뉘신데 남녀유별한데 이렇게 무례하게 한밤중에 남의 집 규수방에 뛰어드옵니까? 허허허. 모르는 채 말어. 나는 도루에 나는 쇠소리 듣고 손을 3번 휘두른 걸 보고 금야가 보름날이라 찾아왔으니 어서 공손히 말을 듣고 나와 더불어 이 밤을 즐기자. 안 돼요. 나가세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어서 순순히 내 말 들어. 하지만 처녀는 말을 듣지 않고 생사결단하고 훈장을 내쫓았습니다. 얼리고 닥쳐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훈장은 새파란 비수를 빼들고 처녀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래도 쓸데없었습니다.
처녀는 죽기를 내기로 훈장에게 굽어들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새파란 비수를 처녀의 가슴팍에 박았습니다. 처녀는 악!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처녀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샘처럼 솟았습니다. 이때 총각이 잠에서 깨니 훈장이 없었습니다. 총각은 이때가 기회라 몰래 문을 나서 급한 마음이 앞서 처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담장 밖에 가보니 배필이 드리웠습니다. 총각은 처녀가 자리를 부른 것이 분명한지라 배필을 잡고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별당에서는 여전히 밝은 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총각은 뛰는 가슴을 달래며 한시급히 사랑하는 처녀를 만나보자고 별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헌데 문을 떼고 들어서니 집안에 피가 질벅하고 꽃같은 처녀는 가슴에 칼을 박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총각은 기겁을 해서 악!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신 한 짝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나왔습니다. 이 집에서는 한낮이 되어도 규방에 있는 딸이 얼굴도 내밀지 않는지라 이상히 생각하고 규방에 와보았습니다. 규방에 와보니 딸이 가슴에 칼을 박고 죽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대성통곡하며 울다가 보니 신 한 짝이 있는데 서당 방 서생들이 신고 다니는 신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신 한 짝을 들고 서당방에 찾아와서 이게 대체 누구 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서당방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무개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총각이 피할 길이 없이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 일을 고을원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고을원은 이 총각을 잡아가두고 혹한 신문을 하며 살인죄를 인정하라고 우겨댔습니다. 그러나 살이 뭉청청 묻어나게 때려도 총각은 자기가 살인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매를 맞아 전신이 성한데라고 없어도 밤만 자고 나면 총각의 몸에는 매 맞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원도 이 일이 너무 이상하여 이 총각을 불러놓고 자초지종을 캐어 물었습니다. 총각은 원님 앞에 처녀와 정이 들게 된 지나온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숨김없이 말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처녀를 찾아갔다가 주검을 보고 흥겁해서 신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온 사실까지는 인정했으나 자기가 그 처녀를 죽였다는 건 많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이 일이 너무도 이상하여 동원뜨락 수양버드나무 밑에 와 생각에 잠겼는데 난데없이 까치가 날아오더니 구멍이 뚫린 버들잎 새 잎을 떨구고 가버렸습니다. 원이 생각해보니 그 구멍이 뚫린 버들잎 새 잎이 처녀를 죽인 사람과 관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총각을 찾아가 까치가 구멍 뚫린 버들잎을 던지고 간 얘기를 하고 누가 처녀를 죽였는지 알아맞히라 하였습니다. 총각은 한참 생각하더니 버들잎 3개가 구멍 뚫렸으니 류삼공 처녀를 죽인 사람은 서당 훈장 류삼공이 올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을원은 즉시 명을 내려 서당 훈장 류삼공을 잡아다 혹형을 가하니 그는 모진 흑형을 이기지 못하여 실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님은 살인자 류삼공을 사형에 처하고 무죄한 서당방 총각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두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고 하나 봅니다. 영감이 과부를 눕히고 옛날 어느 마을에 돈 많고 정력 좋은 부자 곽영감이 살았습니다. 곽영감은 매일같이 술에 빠져 살고 있었는데 술만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곽영감이 또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가 옷을 홀랑 벗고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홀로 자고 있던 과부가 깜짝 놀라 일어나게 되었는데 웬 중후한 영감이 홀딱 벗고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니시길래 이렇게 여인 혼자 사는 집에 와서 드러눕는 것이오. 과부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봐도 곽영감은 꿈쩍을 하지 않고 코를 드르렁굴며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곽영감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낑낑대며 끌어봤지만 덩치 큰 곽영감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힘에 부처 하는 수 없이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때 곽영감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랫도리가 벌떡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과부는 곽영감의 물건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웬만한 청년들 것은 저리 가라 할 정도였습니다. 서방이 떠나고 정조를 지키느라 한 번도 사내와 잠자리를 가져본 적 없던 과부가 곽영감의 물건을 보고 있자니 온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집에는 아무도 없고 곽영감도 인사불성되어 자고 있으니 곽영감이 깨기 전에 얼른 일을 치러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알겠어? 얼른 일을 치르고 나서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아무도 알 수 없지 않겠어? 그리 생각한 과부는 아랫도리를 걷어 올리고 곽영감을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한 10년 만에 사내의 것을 느끼게 된 과부는 황홀해도 이렇게 황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 물건은 어찌 이리 짱짱한 것이야? 곽영감의 물건을 맛본 과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10년 만에 가져본 사내 경험이 좋긴 했으나 사내는 자고 있고 결국 혼자 했으니 딱 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과부는 사내와 온전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날이 밝으면 곽영감은 떠날 테고 그럼 또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다 보니 과부는 곽영감을 허무하게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영감탱이를 집에 머물게 할 좋은 수가 어디 없으려나? 한참을 고민하던 과부는 우선 급한 대로 영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속옷으로 갈아입혀 놓았답니다. 그리고 영감의 옷은 꼭꼭 숨겨두었죠. 다음날 날이 밝자 곽영감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자신이 여인의 속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도 자신의 집이 아니었죠. 여봐라, 여기 누구 없느냐? 깜짝 놀란 곽영감은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얼른 사람을 불러보았답니다. 일어나셨는지요? 아니, 이곳은 어디고? 내가 왜 여인의 속옷을 입고 있는 것이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젯밤 그 차림으로 절 찾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랬단 말이오? 이런 주책, 내가 또 인사불성이 되었구려. 그런데 이 집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혼자 사시는 게요. 네, 그렇습니다. 서방이 세상을 뜬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소? 아직도 한참 젊은데 참 많이 안 되었소이다. 그나저나 내가 이렇게 입고 왔다면 동네 망신스러워서 어찌해야 하나. 이런 차림으로 밖에 나갈 수도 없으니 참으로 난감하구려.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소, 부인. 부탁이란 게 무엇인지요? 사내 옷 하나만 구해다 주시오. 그거야 어렵진 않으나 장이 서려면 5일이 남았으니 5일 후에 사다 드리죠. 그렇소?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려. 그리해 주시오. 곽영감은 여인의 속옷 차림으로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보니 꼼짝없이 오이를 묵게 되었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곽영감은 술 생각이 또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 부인, 혹시 집에 술 좀 있어? 그렇지 않아도 낮에 준비를 좀 해두었답니다. 어허, 그렇소? 참으로 현명한 부인이구려. 그렇게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었는데 어느새 취기가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덥다며 겉옷을 벗었는데 하얀 속살이 드러나는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보게 된 곽영감이 달아오르자 벌떡 일어나 과부를 번쩍 들어 이부자리에 눕히지 않았겠습니까? 과부는 그런 곽영감의 박력에 심장이 빨라지면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곽영감이 과부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자 과부는 자지러지면서 아랫도리까지 축축해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곽영감의 물건이 본격적으로 들락거리자 과부는 짜릿해 죽을 것만 같았답니다. 어찌나 크고 단단한지 여인으로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거대한 물건이었죠. 그러자 곽영감도 신이나 절정에 다다랐을 때쯤 결국 과부는 기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짜릿함을 넘어 영혼까지 하늘로 가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뜨겁게 열정을 불태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너무 만족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만나본 여인 중에 당신이 최고구려. 그렇습니까? 호호. 그런데 영감님은 어찌 아랫도리가 그리도 단단한 것이오? 그것이 궁금하오. 내 어려서 몸이 허약해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아버님이 어디서 100년 묵은 산삼을 10뿌리나 가져와 그걸 다 먹었다오.
그 덕에 지금도 몸이 청년들보다도 건강하오. 허허. 그랬군요. 그래서 이리도 짱짱했군요. 그렇게 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뜨겁게 열정을 불태운 두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황홀한 시간들이었답니다. 5일이 다 되어 곽 영감은 돌아가고 과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된 과부는 밤만 되면 무척 외롭기 시작했죠. 자꾸만 곽 영감이 생각나는데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답니다. 곽 영감의 단단한 물건에 빠져버린 과부는 생각만 해도 몸이 달아오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곽 영감의 패기와 박력에 과부는 매료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과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과부는 곽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곽 영감은 없고 마님이 과부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영감을 찾아오시었어? 미처 이 상황을 준비하지 못한 과부는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서방이 떠나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곽영감에게 1000냥을 빌려주었으니 받을 때는 필히 2000냥을 받으라 했었습니다. 아니, 1000냥씩이나 빌렸단 말이오? 이놈의 영감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먼. 뭐 하느라 1000냥씩이나 빌렸단 말인가? 그렇게 두 사람이 안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마침 외출했던 곽 영감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곽 영감은 과부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영감, 뭐 하느라 글쎄, 1000냥씩이나 빌린 것이오? 상황을 보아하니 과부가 1000냥을 받으러 왔다고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것이 내 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빌린 것이오. 아니, 급하게 무슨 1000냥씩이나 썼단 말이오? 딴 살림이라도 차린 것이오? 며칠씩이나 집에 안 들어오질 않나? 1000냥이나 되는 큰 돈을 빌리지를 않나? 어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시오. 아니 이 사람이 딴 살림이라니? 내 벗이 시리에 빠져 힘들 때 도와준 것뿐이요. 부인이 꼬치꼬치 캐묻고 달려들자 곽 영감은 임기응변하느라 진이 다 빠지고 있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참 젊고 예쁜 여인이 불쑥 찾아와 곽 영감을 찾으니 마님은 신경이 무척 날카로워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과부가 곽 영감에게 돈을 받으러 왔다고는 했지만 과부의 미모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 마님은 과부를 얼른 보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여인들이 영감에게만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님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곽 영감의 물건이 보통 물건이 아님을 마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얼른 2000냥을 챙겨 과부에게 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정사는 모두 끝났을 테니 다신 찾아오지 마시구려. 돈을 한 보따리나 챙긴 과부는 기쁨보다 아쉬움을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돈이 생겨 좋긴 하지만 밤마다 생각나는 곽 영감은 어찌하지 못했으니 가슴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곽 영감과의 밤을 잊을 수 없어 가슴이 너무 답답한 과부는 곽 영감의 머슴을 하나 불러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줄 때마다 한 냥씩 주겠다. 한번 해보겠느냐? 뭔지는 몰라도 지가 아는 것은 말씀드리지요. 마님은 집을 언제나 비우느냐? 마님은 매년 여름마다 암자 근처로 피접을 갑니다요. 며칠 있으면 갈 것이구먼요. 그러느냐? 됐다. 한 냥이다. 그럼 영감은 어찌하느냐? 마님이 피접을 가시면 영감님은 주로 기생집을 찾습니다요. 그렇게 머슴에게 열량을 주고 얻은 정보로 과부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이 피접을 떠나자 과부는 곽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 오늘은 제가 30번째 맞는 생일인데 영감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자 곽 영감은 과부와의 밤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과부의 집에서 또 술을 나누게 되었는데 금방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엉겨붙은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뜨겁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그렇게 마님이 피접을 가 있는 열흘 동안 두 사람은 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다 되자 과부는 또다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또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큰 결심을 한 과부는 곽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제 가시면 언제 또 볼지 모르는데 이참에 저를 데리고 가시지요. 아니 부인을 데려가다니요? 첩으로 말입니다.
그리하면 영감님과 제가 누구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이렇게 밤마다 즐길 수 있지 않겠어요. 과부의 말을 들어보니 곽 영감은 그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여인들 중에서 과부와의 속궁합이 제일 좋았기 때문이었죠. 그래, 까짓것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이왕 사는 것, 속궁합이 좋은 여인과 사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하여 결국 곽 영감은 과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피접을 떠났던 마님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랍니까? 불길한 예감은 딱 들어맞는다고 했던가요? 예뻐도 너무 예뻐 2,000양씩이나 주고 얼른 쫓아낸 과부가 결국 첩으로 들어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너무 당황한 마님은 곽 영감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아니 영감, 내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찌 과부를 첩으로 들인 것이오? 어허, 어디 그게 상의할 일이랍니까? 내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러시오. 그러니 호들갑 좀 떨지 마시오. 과부가 들어온 후로 곽 영감은 첩의 처소만 찾고 마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첩이 된 과부에게 곽 영감을 빼앗겨버린 마님은 분통이 터져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곽 영감의 물건 때문에 한 번 붙어본 여인은 쉽사리 떨어지질 않는데 이번에는 강적을 만났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영감에게서 떼어내느라 진을 다 빼버린 마님은 예쁜 과부를 떼어낼 생각을 하니 막막하고 또 한숨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떼어낼지 한참을 고민하던 마님은 머슴 광덕이를 불렀습니다. 예, 광덕아, 이번에도 내가 수고를 좀 해줘야겠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값이오? 이번에는 상대가 만만치가 않구나. 그러니 내가 직접 나서거라. 아이고 마님, 그러다가 지는 죽습니다요. 네, 충분히 보상을 해줄 터이니 큰맘 먹고 한번 해보거라. 그럼 이참에 밭대기도 한 10마지기 주시고 노비 문서도 주신다면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요.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못 해줄 것도 없느니라. 그렇담 약조한 것을 문서로 만들어 주시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머슴 광덕이에게 약조 문서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밤이 깊어지자 머슴 광덕이가 첩의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옷을 홀랑 벗고 첩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첩을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마님과 머슴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이불을 확 걷어 제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불 속에서는 두 연놈이 나왔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첩과 광덕이가 있어야 할 판에 첩은 없고 여종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마님은 여종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에는 어찌 있는 것이냐? 저 그것이? 어서 말하지 못할까? 저 그것이? 작은 마님이 잠자리가 불편하다며 방을 바꿔서 자자고 하시길래 그리 되었습니다요. 뭐시라? 아니 어찌 방을 받고 잔단 말이더냐? 온 집안에 불이 밝혀지고 시끌시끌해지자 곽 영감과 첩이 된 과부가 팔짱을 끼고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곽 영감이 한마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 부인, 그동안 첩들이 모두 쫓겨난 게 부인의 계략이요. 사람이 어찌 그리 모진 것이요. 내 다시 부인을 찾는 일은 없을 것이요. 그러니 내 방을 찾지도 마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자중 좀 하시구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 된 마님은 속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첩으로 들어온 과부가 영감과 희희덕거릴 생각을 하니 분통이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어버렸으니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위기를 무사히 넘긴 과부는 이제야 맘 편히 영감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영감의 집으로 들어오기로 마음을 굳혔을 때 악명 높은 마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영감의 집으로 들어간 수많은 첩들이 마님에 의해 모두 쫓겨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답니다. 그리하여 과부는 여종 중에 총명해 보이는 영심이 아버지를 불러 많은 재물을 주고 마님과 머슴 광덕이가 일을 꾸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하여 마님을 수발하는 영심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알게 된 과부는 영심이와 방을 바꿔 자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광덕이에게 써준 약조 문서도 영심이를 통해 빼내서
영감에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과부는 10년 만에 끝내주는 서방을 만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고 과부는 마님보다 한 수 위였던 것이었습니다. 저 벌려도 될까요, 도련님? 옛날 재산 꽤나 있는 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방성문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 10년 세월을 하루와 같이 일심으로 공부를 하고는 했습니다. 방성문은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인지 글을 지으면 옷같이 아름답고 미려한 글이 나와 서당방 훈장에게 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공부에 매진하던 방성문은 서울에서 과거를 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반드시 급제해서 돌아올 것이다. 소식을 듣자마자 방상문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길에 올랐습니다. 어찌 이렇게나 사람이. 방성문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고 찾아가 보니 팔도강산에서 과거를 보러 온 사람이 어떻게나 많은지 서울판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방성문은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과거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노력한 대로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방성문은 자신만만하게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서 보니 모든 게 송금 보듯 환했던 것들이 눈앞이 깜깜해져 글 한자 바로 쓰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과거 시험에서 자연히 낙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10여 번 과거 시험에 치렀지만 계속해서 낙과를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자연히 위축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방성문은 번번이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을 10여 번 넘게 오르내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산의 절반을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열 몇 번이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니 방성문의 속은 타들어가고 제가 차는 것 같았습니다. 방성문은 열 몇 번째 시험까지 치고 나와서는 주막집에 와서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주막집에 10번을 오다 보니 주막집 딸이 이선비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막집 딸이 갑자기 방성문의 방으로 들어와서 방성문을 오래전부터 흠모해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방성문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일단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막집 딸이 도련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나요? 라고 하자 나는 참말로 바보 같고 미련한 사람이네. 모르는 걸 쓰지 못했다면 분하지라도 않으련만. 시험장만 나서면 다 알만한 글을 한 해도 아니고 연년이 써바치지 못했으니 힘들 수밖에 없지 않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딸은 그런 도련님을 위하여 제가 일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방성문은 무슨 일을 벌렸냐며 물어봤는데 딸은 자기가 도련님이 잘 되도록 엄마랑 자기가 3년 전부터 매일 밤 어려운 사람들은 공짜밥을 주면서 밤마다 신령께 빌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방성문은 딸에게 고맙다며 급제를 하면 꼭 찾아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을 들려고 했는데 잠이 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깊은 밤 서울거리는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이때 숙종대왕이 서울거리를 야행하고 있었습니다. 대왕은 밤마다 민심을 살피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숙종대왕이 서울거리 한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나 되었는데 주막집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숙종대왕은 이상하다 여겨 주막집 문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의 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방에는 웬 선비 하나가 앉아 있는데 그는 글을 쓰다가 탄식을 하고 또 글을 쓰다가 탄식을 뱉고는 했습니다. 숙종대왕은 한참이나 밖에서 이를 엿보았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일렁인 숙종대왕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내 지나다 볼라니 필요곡절인데 젊은이는 어디 살며 성명은 무엇인고 또 어찌하여 글을 쓰다가 탄식하고 탄식하다가 글을 쓰는지 그 연유나 말해줄 수 있겠는가? 방성문은 방으로 들어온 사람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한 노인인데 자신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저 지나가지 않고 들어와서 물어봐 주는 것이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방성문은 숙종대왕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주야가 따로 없이 일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장에만 들어가면 알던 글도 새까맣게 잊어져 버려 번번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방성문은 솔직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방성문은 말을 하다 보니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통했습니다. 땅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숙종대왕은 한참이나 말없이 슬피 우는 방성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위로하고 나섰습니다. 젊은이, 그만 울게. 내 듣자니 내일 특별과거를 본다는데 시제는 새 2마리를 그려놓고 그것이 무슨 새인지 아는 사람을 합격시킨다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숙종대왕을 대답 대신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내 듣자니 그 새가 무슨 새인고 하니 하계 새끼일세. 이건 어려울 것이 없으니 내일 젊은이는 과거장에 들어가서 그 새가 학이라고만 하고 나오세. 그러면 젊은이의 소원을 성취할 것일세. 숙종대왕은 말을 마치고 방성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빙그레 웃어주고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방성문은 반신반의하며 늦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지난 밤 노인에게 들었던 대로 특별과거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성문이 과거장에 들어가니 시관이 새 2마리를 그린 종이를 가리키며 무슨 새인지 물었습니다. 그 새가 학이라고만 답하면 과거에 급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방성문이 시험장에 들어서니 또 눈앞이 새까매지며 그 새가 무슨 새인지 도통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진 애를 써도 무슨 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험 시간은 제한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방성문이 반나절이나 서 있으면서 생각하니 새는 날 때 나래를 툭툭 치며 날 터이니 툭툭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성문은 그 새 이름을 툭툭이라 쓰고 시관에게 올리고 나왔습니다. 시험장에 나서자 그 새 이름이 툭툭이가 아니라 학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방성문은 다 알려준 시제도 답하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허탈하고 슬픈 마음에 잠긴 방성문은 대성통곡했습니다. 어젯밤 노인이 알려준 새 이름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통곡밖에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방성문이 통곡하며 물러나오는데 어디서 오는 선비인지 2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시험장 밖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방성문을 보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리 슬피 우는 것이오? 글쎄 과거 시험에 새 2마리를 그려놓고 그게 무슨 새인지 묻는데 학이라고 하면 급제할 것을 그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새가 날 때 날개를 툭툭 치며 나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만 툭툭이라고 써서 냈으니 낙방거지가 아니 되었소. 나는 그 일이 하도 맹랑해서 이리 울고 있었소. 그게 정말이오? 정말이 아니면 내가 이리 울고 있겠소. 그럼 됐소. 내 뒤를 따라오. 방성문은 선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선비는 과거장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그 새의 이름은 하계 새끼 툭툭이 올시다. 선비는 제꺽 답장을 써서 올렸습니다. 시관은 선비가 써올린 답장을 보더니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이 새를 하게 새끼 툭툭이라 하느냐? 네. 새끼 닭을 병아리라 하고 새끼 말은 망아지라 하고 새끼개는 강아지라 하는 것처럼 우리 고장에서는 새끼약을 툭툭이라 하옵니다. 오, 그러한고. 그럼 방성문이란 선비가 옳게 답한 것이구나. 그 방성문이란 선비도 불러들이거라. 이렇게 되어 글 공부를 열심히 했던 방성문은 숙종대왕과 이름 모를 선비의 덕으로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방성문은 바로 주막집 딸과 혼인하였으며 훗날 치정치사를 잘해 사람마다 그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바람피나네. 부부지간은 몇 촌? 첩첩산중 강원도 성선 땅에 사냥을 업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첩첩산중을 헤매던 중 풀숲에서 몸을 낮추는 짐승을 향해 활시위를 쏘고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 아니 웬걸. 사냥꾼이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은 짐승이 아니라 약촉해던 노인이었습니다. 사냥꾼은 노인의 시체를 정성껏 염해서 범바위 바로 아래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나서 목마를 때 마시려고 차고 다니던 표주박에 막걸리를 따라 놓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도 소나무에 목을 메고 죽으려 했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늦장가를 들어오든 외아들 개똥이와 아내 모습에 그만 올가미를 벗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한숨만 푹푹 쉬는 남편을 보고 부인이 무슨 일인가 하고 캐물으니 사냥꾼은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사냥꾼은 날이 새면 관가에 가서 자수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살인자는 이후 여화를 막론하고 사형을 당하는 시절이라 부인이 펄쩍 뛰며 여보, 하늘 아래 그걸 아는 건 우리 세 식구뿐이잖아요. 당신 없이 우린 어떻게 살라고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엔 사냥꾼도 평생 참여하면서 살리라 하고 관가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15이 된 개똥이는 아버지를 도와 사냥감을 몰고 아버지는 목을 지키다가 활시위를 당겨보는 족족 잡아 광속엔 산짐승 모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 부자는 3일 동안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광속을 보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광속에 모피를 몽땅 털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사냥꾼 부자는 몇 날 며칠 수소문 끝에 부인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모피수 집상과 눈이 맞아 정선읍내에 새살림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사냥꾼 부자가 그 집을 찾아가 내인년 당장 동원으로 가자. 부인은 배시시 웃으며 사또 앞으로 가자. 이 말씀이군요. 갑시다. 이러면서 부인이 꼿꼿하게 대들자 사냥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그 일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동원으로 가는 길에 개똥이가 몰래 아버지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사또 앞에 가거든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떼세요. 저만 믿으시고. 그들은 사또 앞에 섰습니다. 부인이 앙칼지게 말했습니다. 이 살인자하고 살 수 없어 제 발로 집을 나왔습니다. 하고 그동안의 일을 사또하게 고하니 사냥꾼이? 나는 짐승 잡는 사냥꾼이지 사람 잡는 망나니가 아닙니다. 라고 사냥꾼은 당당하게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사또가 육방관속을 거느리고 사냥꾼 부인을 앞세워 범바 위로 올라갔습니다. 포졸들이 땅을 파자 뼈가 나왔습니다. 이에 사냥꾼은 심장이 쿵하고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이 사또 날이 이것은 사람 뼈가 아니라 네 발 달린 짐승 뼈이옵니다. 하고 고하니 사또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전현을 당장 옥에 가두고 간부도 잡아넣으렸다. 이렇게 일이 마무리가 되고 호롱불 아래 사냥꾼과 아들 개똥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된 셈이냐?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만약을 대비해 아버지 어머니께서 잠드신 후 몰래 범바 위로 올라가 시체를 파내어 멀리 뒷산에 묻고 사냥해온 동물뼈 뭉치를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부부지간은 촌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을 만큼 가까울 수도 있고 수도 없을 만큼 남남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아들은 말하였습니다. 영민한 머슴이 마당쇠의 딸과 혼인하고 나니 옛날에 남의 집 머슴으로 억척같이 일해서 살림을 좀 일군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 머슴살이에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모은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해서 제법 살만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림이 좀 있다니까 고을원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재산을 빼앗아 보려고 이 사람을 잡아다 생트집을 잡는데 내가 남의 집 머슴 살던 주제에 웬 살림을 그리 모았느냐? 분명 남의 재산을 훔쳐서 부자가 되었겠다. 이러고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머슴은 사또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아이고 사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밥 한 술씩 덜 먹고 논밭 한 패기씩 사 모은 것이지 남의 재산을 훔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아무리 사정 이야기를 해도 생트집으로 남의 재산 빼앗으려고 드는 데야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사또는 머슴에게 다그치면서 내가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관장을 속이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알기나 하고 그러느냐? 라고 화를 내니
머슴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찌 저더러 속인다고만 하십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니 이놈의 사또도 막상 무조건 뺏기가 뭐했던지 아예 억지를 쓰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살려거든 이렇게 해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에 옷도 아닌 옷을 입고 말도 아닌 말을 타고 선물도 아닌 선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걸 못하면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도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사또는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말미를 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습니다. 머슴은 아무리 생각해도 원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는 한 말이야.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면서 생각을 했는데 재산을 반쯤 뚝 떼어 바치면 아무 탈이 없을 줄 알지만 죽어도 그러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아예 이불을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밥도 안 먹고 내리 사흘을 누워서 끙끙 앓는 거였습니다. 까짓것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하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10세 살먹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보니 아버지 모습이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안쓰러워하며 왜 그러시느냐고 물으니 이러저러해서 이제는 꼭 죽게 됐다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딸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나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딸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이 나가서 어딘가로 향하는 거였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어느 대감집 문 앞이었습니다. 딸은 조용하게 문 앞에서 돌쇠야 돌쇠야 라며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돌쇠가 나왔는데 딸이 돌쇠를 보자 화색이 돌면서 잠깐 할 이야기 있으니 따라 나오라면서 어느 텅 빈 물레방앗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딸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저 못된 사또 때문에 지금까지 모으신 재산을 다 바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도가 없어요? 라며 돌쇠에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머슴 돌쇠가 예사 돌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머리가 영민해 마을에 무슨 일만 있으면 이 돌쇠가 나서서 웬만한 것은 다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돌쇠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후 딸은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차린 후 아버지 어서 일어나서 진지 잡수세요. 좋은 수가 있습니다. 라며 말하니 아버지는 어이없다는 듯이 내까짓 것이 무슨 좋은 수를 내 라며 힘없이 말하니 딸이 웃으며 염려 마시고 어서 기운 차리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래 무슨 수나 하고 있으니까 딸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주는 거겠지 하며 밥을 먹고 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듯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시킨 대로 어디서 누더기를 하나 주워 걸치고 당나귀를 빌려 탔습니다. 그리고 참새를 한 마리 잡아서 소매 속에 넣고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스름 저물 때에 머슴 아버지는 고을원 앞에 썩 나섰습니다. 그때 딸과 만난 머슴이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또가 자기 맘대로 판단을 할까봐 데리고 온 것입니다. 머슴 아버지는 사또에게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사또가 하라는 대로 다 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사또는 머슴을 쳐다봤는데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러올 줄 알았는데 하라는 대로 다 해왔다고 떵떵거리니까 원이 떫은 감 씹은 얼굴이 돼서는 그래 뭘 어떻게 해왔느냐? 라고 말하니 머슴은 지금이 저녁나절이니 낮은 다 지나가고 밤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이죠. 라고 말하니 이치에 맞는 말인지라 원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보시다시피 누더기를 걸쳤으니 옷도 아닌 옷이지요. 그 또한 틀리지 않았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타고 왔으니 말도 아닌 말이죠. 사또는 또 할 말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또는 마지막은 할 수 없겠지 생각하며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선물도 아닌 선물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니 머슴은 여기 있지요. 하고 소매 속에서 참새를 꺼내 놓으니 포르르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안 보이니 선물도 아니지 뭐. 동네 사람들도 감탄을 하며 맞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원은 동네 사람들 보는 데서 우길 수가 없으니 꿀 먹은 벙어리가 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딸은 머슴과 혼이 나요. 같이 잘 살았는데 그 머슴이 어찌나 영민했던지 문제만 생기면 동네 사람들이 원에게 가는 게 아니라 머슴에게 찾아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싸들고 오니 머슴 부부는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게 되는 것 같고 그마저도 뺏으려는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그런데 위에서는 자기들 실속 챙기느라 정작 이 사기꾼들을 잡을 생각은 없고 언제쯤 정의로운 나라가 될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